권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하고 그다음에 민법 총칙하고 그다음 특별법 이렇게 조문 순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법 조문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민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그 해석학이라는 것은 조문을 해석하는 법률 학문이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학설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은 학설은 잘 안 나와요. 왜? 하도 계류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사업 시험이나 이런 데는 학설 같은 게 많이 나오죠. A라는 학설이 하면 결론이 뭐고 B라는 학설이 하면 결론이 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판례하고 법조문하고 딱 두 가지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공중의사 민법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가로 닫고 맨 끝에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통 한 37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37문제가 다 판례냐? 그건 아니에요. 그 속에 만약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답이 뭐가 문제가 됐을 때는 판례를 하라 이 말인데, 그럼 조문하고 그러면 판례하고 다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조문을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민법은 다 좋은 판례가 나온다 해서 판례 특강이라고 해서 따로 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 보면 뭐 판례 집이 따로 나오고 그런 정말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시험에서는 판례 집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우리 같은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 요약집이라든가 기본서 내에서 판례가 다 해석이 다 돼야 되고 다 그게 소화가 돼야지 판례 집을 별도로 본다? 뭐 그런 것은 사실은 그것은 100%요. 그것은 그 학원에서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따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판례 이론하고 그다음에 민법의 이론하고 법조문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단기간 안에 공부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단기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민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6과목을 하면서요. 그럴 때는 강의 속에서 모든 판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속에 다 이미 다 판례가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뭐를 보냐면 지금부터요 민법 조문을 보는데, 조문은 사실은요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문 그대로 문자 딱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조문을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 물권법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 있는 것은 조문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 그래서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의 종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을 못한다. 임의로 창설을 못하니까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원래 물권법에는 사적 자치란 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채권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법률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법률이라는 것은 명령이나 규칙은 제외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든가 뭐죠?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좀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뭐냐? 국회에서 만드는 법, 그것을 뭐란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요 헌법상,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위임을 하죠. 그래서 법률로 정하도록요. 그래서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과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물권이 창설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 4가지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공원 이용권, 이것은 관습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이제 물권 법정주의하고 관계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법정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물권의 종류와 그 다음에 내용은요. 이때 내용 중에서 우리가 소유권이 특히 나오죠. 소유권은 뭐냐면 사용수익과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처분을 교환가치라고 하고 사용수익을 사용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의 권능이 없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수익 권능을 포기한 소유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요 물권 법정주의에서는 중요해요. 자, 186조는요. 우리 이제 186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동산이 아니고 동산은 188조에 나와요. 이것은 부동산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뭐냐? 증여, 매매, 교환 이 3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하고 매매하고 교환은 계약이죠.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행사하면 뭐가 된다? 본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죠.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은 모두가 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상실에 뭐죠? 소유권의 포기가 있죠. 이 소유권을 포기할 때도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죠? 시효 이익의 뭐죠? 공유 지분의 포기 있죠. 공유 지분의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의 포기가 있죠. 이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와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고 되어 있죠. 이 효력이 생기는 것을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냐 효력 발생 요건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생기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가 무단으로 이전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됐다고 할지라도 본래의 등기 명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뭐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등기하는 것은 뭐다? 우리는 여기서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것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이행 판결의 경우는 다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뿐만 아니라 무슨 판결이 있다? 확인 판결이 있죠. 그것도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청구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조정이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성립요건주의,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 부동산의 경우는요. 동사는 뭐죠? 인도, 점유가 공시한 법이다. 이렇게. 자, 187조는요. 등기를 유효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죠. 그럼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다. 어디다? 상속이죠. 상속은 포괄유중 해사의 합병. 이것을 포괄승계다. 이렇게 얘기죠. 포괄승계.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공용징수는 뭐다? 원시취득에 속한다. 원시취득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냥 판결이 아니고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다. 이 형성판결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이란 말이 있네.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서 뭘 한다?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 조정이 성립한다는 것은 소송 중에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공매하고 경매를 묶어서 공경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 기타,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이죠. 여기서 기타 법률 규정 봐봐.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정. 알죠? 법률 규정을. 그래서 우리는요,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전세권에 있어서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건물의 뭐다? 신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은 또 뭐가 있죠? 여기서요. 우리가 용익물권이 있죠. 용익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뭐가 된다? 해제가 된 경우. 그래서 취소나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데 이때 복귀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권리가 복귀하죠. 그래서 등기 없이,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죠. 피담보 채권은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이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나중에 그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뭐냐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서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해서 소멸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무효나 취소나 해지로 인해서 해지를 한 경우 등기는 등기 없이도 권리의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고요. 이때는요, 부동산에 관한 뭐죠? 취득이죠. 취득은 뭐하지 않는다? 등기를 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뭐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 후 처분을 하죠. 등기 후. 근데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우는요, 여기 물권적 효력, 그래서 등기가 없으니까 물권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 다음에 여기 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은 뭐죠?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등기 없이 처분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전받은 사람은 권리를 취득을 못해요. 즉 물권적 효력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뭐는 있는 것이다? 채권적 효력은 있는 것이다. 즉 매매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법조문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상속의 경우는 이제다 피상속인이 사망시,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 없이 이 말이고요. 공용징수나 수용은요, 보상금 지급이죠. 알겠죠? 보상금 지급 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은요, 판결 확정 시 이렇게. 판결을 확정할 때, 공매나 경매는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때,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의 경우는요,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고, 특히 공용징수의 경우는 이번에 감정평가사심에서 원시 취득한다. 환지처분하고 더불어, 알겠죠? 원시 취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한다. 처분할 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물권 변동은 없지만 채권적 효력, 즉 계약은 유효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뭐냐면 부동산에 관해서 본 거예요. 자, 지금은요 187조죠. 이것은 뭐냐면 188조는 동산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죠. 양도를 뭐라 한다? 여기는 이전적 승계, 이건 이전적 승계는 뭐가 있죠? 이전적 승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특정 승계가 있고 하나는 포괄 승계가 있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법률 행위 계약에 의해서, 즉 교환이나 매매 등으로 인해서 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보면요, 어떤 때는 양도인 양수라는 말을 쓰고 어떤 경우는 매도인 매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알겠죠? 이때의 양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권리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양도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도는 동산에 관한 거죠. 지금 동산에 관한 양도는 그 동산을 뭘 해야 된다? 인도로 뭐다? 점유의 이전을 인도라고 해요. 이때 인도를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인도라는 것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 갑을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매매를 해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물건을 갑이 을한테, 그것을 현실의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재밌는 말이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양수인이 이미 점유했어요. 양수인이요. 그럼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인이죠. 갑이요 을한테요 물건을요 2월 1일 날 물건을 2월 1일 날 물건을 을한테 빌려준 거예요. 노트북을 빌려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냐면 갑이요 을한테요 3월 1일 날 내가 이걸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하냐? 어차피 내가 먼저 가지고 있었잖아. 2월 1일이요 먼저 가지고 있었으니 그냥 내가 이거 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려줬다가 받아야 돼요?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되죠. 돈만 주면. 그냥 잘 봐봐요. 지금 2월 1일 날 이미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가지고 있잖아요. 빌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양수인이 이미 빌려 쓰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팔고 싶죠? 그때는 내가 돈만 받고 그럼 너 가져.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간이인도라고 그래. 이 간이인도는 뭐가 인정된다? 선의취득. 이게 중요해. 그래서 간이인도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봐봐. 여기
여기도 인도라 되어 있죠? 인도는 점유를 이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간 인도도 인도죠. 아무튼 인도는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수인이. 알겠죠? 그래서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이미 점유다. 지금 주는 것을 현실의 인도.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을 뭐라 한다? 간이 인도.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다 뭐가 인정된다?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이 법조문에 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민법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요, 뭐 1월달, 2월달에요,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189조는 점유 개정이죠. 잘 봐. 지금요, 간이 인도하고 점유 개정하고를 비교하라고요. 점유 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내가 양도인이 있고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수인이 있다고 그랬죠.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 점유를 개정한단 말은 이 갑이요, 양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월 1일 가지고 있다가요, 3월 1일 날요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해가지고 계속요 3월 1일 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얘가 누구였죠?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는요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갑이요 을한테 팔고 다시 3월 1일 날 팔고 나서 3월 1일 날 자기가 다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원래는 이 사람이 소유자였는데요, 지금은요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점유를 가지고 있죠. 잘 보시면 여기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의 경우는요, 자기가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살고 있다가 그 집을 팔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요 전세로 또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로서 점유했다? 소유자. 이번에는 누구로서 점유한다? 전세권자.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가 소유자의 점유에서 전세권자의 점유로 바뀐 거죠. 그것을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이 사람이요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요 마치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점유 개정.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 취득.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선의 취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동산에 대해서 유효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거래 행위가. 사고 팔고 해야 되거든요. 거래한다고 하는 것은 매 양도인에서 양수인 앞으로 물건이 이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요 점유 개정은 물건의 양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점유의 이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여기요 간이인도로 뭐라고 해서 간이인도로 뭐가 키워드예요? 간이인도의 키워드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점유 개정은요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그럼 내가 지금 왜 이걸 얘기하느냐? 선의 취득의 경우에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사용해서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틀린 것은, 그러면 점유 개정은 안 되고 간이 인도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간이 인도고, 그 다음에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 점유 개정. 이미 양수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넘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 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야 되고요. 저번에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한번 나왔었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제3자란 말이 있어요. 제3자 병한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양도인이요 물건을 보관시키죠. 물건을 보관시켰어. 물건을 보관시키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보관시켰으니까 나중에 반환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하고 다시 을한테 뭐를 해야죠? 인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요
병한테 받을 수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자기가 반환하지 않고 을하고 계약하면서 을한테 너가 가서 직접 달라고 그래. 너가 직접 달라고 그래. 그럼 걔가 줄 거야. 내가 전화해 놨으니까. 이걸 뭐란다? 반환 청구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병한테 뭐 을한테 뭐 했다? 넘겼다. 양도했다 이 말이죠. 자 볼까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죠. 제3자가 직접 점유자죠. 거기서 동산에 대해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누구죠? 여기 간접 점유자죠.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것을 말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반환 청구권의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여기는 뭐 간다? 채권 즉 대항 요건을 갖춰. 대항 요건이요. 그래서 그럼요 좀 이제 틀리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갖추지 않는 경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전번에요 변리사 시험에 보면 선의 취득에 관한 문제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대항 요건을 갖췄느니 갖추지 않았느니 그런 말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선의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188조에서 8조하고 189조, 190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선의 취득에서만 나와. 동산의 선의 취득에서만. 다른 데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에 대한 거래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취득에서만 나와. 그럼 선의 취득에서는 뭐다? 현실의 인도든지 간이 인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딱 생각을 하고, 점유 계정은 점유만 바꿨다는 거죠. 내가 맨 처음에는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으로.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다? 양도인이 점유를 뭐란다? 계속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 그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내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제3자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제3자란 말이 나오면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뭐가 인정된다?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돼. 아시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걸 19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1조는요 이제 혼동이죠. 여러분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봐봐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걸 혼동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요, 항상 혼동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 자기가 을이 저당권자다. 저당권자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런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죠. 다시 소멸하였던 저당권은 다시 뭘 한다? 부활하죠. 여기 저당권 밑에 병이 있다. 병이 2번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2번 때문에. 2번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2번은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소멸한다. 그래서 먼저 혼동에서 가장 룰은 뭐냐면 아무도 없다 소멸한다. 누군가가 있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겠지. 1번 저당권인지 2번 저당권인지.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병이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런 경우는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 위에 누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뭐는 소멸할 수 있다? 저당권은 뭐 할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알겠죠? 내 밑에 아무도 없다 소멸한다. 누군가가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란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면 절대로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런데요 여기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뭐는 소멸한다?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만약에 또 저당권도 또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2번은 뭐하고? 소멸하고. 이해됐나요 지금? 항상 그 룰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 혼동이 안 되는 거. 혼동이 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광업권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는 뭐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 이 세 가지는 혼동이 걸리지 않죠. 자 그럼 보죠.
1번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죠. 소유권하고 다른 물건,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다. 저당권 하나만 있죠? 그러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런데요, 그러나요?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가 됐다. 이런 봐봐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번요,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할 때는 다른 권리를 소멸한다. 봐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물건이 뭐죠? 이건 전세권인데 전세권이나 지상권이죠. 전세권이나 지상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 위에죠. 목적으로 한다면 위에 이 말이죠.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한테, 즉 지상권자가 저당권이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럼 뭐가 소멸한다? 다른 물건 뭐가요?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 위에 뭐가 있어? 병이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이 전세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다른 권리라고 그랬죠.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점유권은 혼동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혼동이 걸리지 않는 것 세 가지: 점유권, 광어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 이 세 가지는 혼동이 걸리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권은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나와. 갑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을이 그 물건을 상속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그 물건을 점유받은 경우, 증여받은 경우.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증여받았다, 상속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러면요, 점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소유권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알겠죠? 혼동이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제2장 이제 점유권을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점유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